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마음을 쉬게 하는 법. 삶이 지쳐 우울한 당신을 위한 위로의 심리학. 마음을 쉬게 하는 법. 가토 다이조 지음, 이정은 옮김. 홍익출판 미디어 그룹. 네, 안녕하세요. 꿀비소리 책방의 꿀비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마음 치유의 심리학,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이라는 가토 다이조가 지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살아가는 것에 지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안의 숨은 상처를 이해하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본 최고 심리학자의 조언.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들었다는 것은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이다. 몸이 지쳤다면 푹 자고 며칠 쉬면 회복될 수 있다. 그런데 삶에 지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편안해질까?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 이후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인생까지 멈춰버린 것 같은 무력감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다. 이 책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은 고된 삶에 마음을 다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멘탈 관리법을 제안한다. 저자는 먼저 살아가는 것에 지친 사람들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그 이유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마지막으로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달려오기만 했던 삶의 방식을 뜯어고치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솔루션으로 안내한다. 심리학자의 다정한 목소리가 담긴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이지 휴식 같은 휴식을 취하겠다고 다짐하고 긍정적으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가토 다이조는 도쿄대학교 교양학부 교양학과 졸업, 동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연구과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하버드대학교 객원연구원과 와세다 대학교 교수를 지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전화 인생 상담을 맡는 등 심리학의 대중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저서로는 심리학자에게 배우는 자존감 관계법, 기꺼이 오늘을 살다, 역경에 약한 사람, 역경에 강한 사람, 사람이 너무 어려운 나에게, 비교하지 않는 연습, 아이의 자존감이 자라는 엄마의 말, 나는 왜 고민하는 게 더 편할까?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등 다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제1장 왜 삶에 지치는가? 제2장 모든 것의 출발점은 애정 결핍이다. 제3장 지금 지쳤다면 삶의 방식을 바꿀 때. 제4장 뇌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제5장 봄이 찾아올 때까지 쉬자. 제6장 지금은 살기 위한 결단을 내릴 시간. 제7장 그들은 스스로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 제8장 삶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방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가토 다이조의 마음을 쉬게 하는 법 함께 감상하시죠. 오늘도 듣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법. 가토 다이조 지음, 이정은 옮김. 홍익출판 미디어 그룹. 사람들은 왜 삶에 지쳤다고 말할까? 삶에 지쳤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지쳤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과도한 업무나 운동의 후유증도 아닐 것이다. 육체적으로 지친 것이라면 며칠 푹 자면서 휴식을 취하면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삶에 지쳤을 때는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잘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렇다. 삶에 지쳤다는 말은 심신이 모두 지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지쳐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누군가 삶에 지쳤다는 말을 자꾸 내뱉는다면 그 이면에는 더 이상 살기 싫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에 대한 원한을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놓고 있다. 그 사람들은 왜 입만 열면 그렇게 사는 게 싫어졌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매일 스트레스에 휘말려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싫다는 감정에 시달렸을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상태는 마음속에 증오심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낙심, 그리고 죄책감. 아마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증오감으로 비화되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이 든다는 사람이 있다. 옆에 있는 동료와 대화하는 일에조차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삶에 지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일에도 바위 덩어리를 쥐고 있는 듯이 버거워한다. 이유는 억지로 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하기 때문이다. 관심도 없는데 관심이 있는 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억지로 대화를 하다가는 자기 자신이 사라질 것만 같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가 없다. 혼자 있는 것이 즐겁지 않아서 동료들과 함께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터무니없이 소모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먼저 나서서 하고 싶은 일도 없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괴롭다. 사는 것이 싫은데 대처법을 모르겠다. 먹고 싶은 것도 없다. 보고 싶은 것도 없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다. 하지만 집에 있다 한들 지루하기만 한데 시간을 때울 길도 없다. 삶에 지쳤다는 사람들은 살아갈 에너지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세월 여러 감정을 강제로 마음속에 짓이겨 넣어두었기에 생명력이 형편없이 저하된 상태일지 모른다. 왜 사람은 삶에 지치는 것일까? 왜 생명력이 저하되는 것일까? 왜 무력하게 인생의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증오나 적대감, 혐오감 같은 갖가지 마이너스 감정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자신의 괴로운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내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범죄를 일으켜서 증오의 감정을 사회에 쏟아내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사회적인 사건의 분노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증오의 감정을 쏟아낸 일은 더욱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켜켜이 쌓여서 꽁꽁 얼어붙어버린 마이너스 감정을 본인은 정작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삶에 지쳤다는 감정은 다니기 싫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회사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본인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 심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는 싫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가족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제1장 왜 삶에 지치는가? 1.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증오할 수 있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증오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렇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증오심을 억압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증오라는 감정은 아무리 억압해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뿐 마음 속에서 켜켜이 쌓여만 간다. 미국의 ABC 방송에서 일주일 동안 우울증 특집을 다루었는데 몇 가지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출연한 환자들 중에는 매우 건강해 보이는 여성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녀는 시청자가 보기엔 너무도 건강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자신의 비참함을 줄줄이 호소하고 있었다. 그 출연자는 우렁찬 목소리로 엄청난 증오와 적대감을 쏟아냈다. 그 방송에 출연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비교적 건강해 보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호소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능숙했다. 일이라면 집안일이든 회사의 업무든 할 수가 없지만 자신이 처한 입장을 호소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정열적이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비참함의 에너지였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보다 운이 없다고 말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에 증오를 내뿜는다. 누구는 이래서 밉고 누구는 저래서 증오한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대체 이런 증오심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기대 욕구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기 쉽다. 마음의 괴로움을 겪는 사람은 그것을 불러일으킨 원인을 알지 못한다. 더 불행한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뭔가를 간절히 기대하는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지만 그들의 기대 욕구는 쉽게 풀 수 없는 수학 문제처럼 해결하기가 어렵다. 연령에 상관없이 기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상처받기 쉽다. 기대 욕구는 아이가 부모에게 가지는 것만이 아니다. 부모 또한 아이에게 기대감을 충족시키고자 응석을 부리고 싶어 한다. 그런 성향의 부모는 상처받기 쉽다. 그래서 아이의 별것 아닌 언행에도 심하게 화를 내거나 때리기도 한다. 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뭔가를 해주었는데 아이가 감사하지만 됐어요 라고 말하면 엄마는 불쾌해진다. 기대 욕구를 채우지 못한 부모가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은 자신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와 맛있겠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요리를 만들었는데 아이가 그만큼 기뻐하지 않으면 엄마는 계속 투덜거리면서 아이를 괴롭히게 된다. 아이의 그런 반응은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엄마는 거기서 상처를 받고 만다. 부모의 이런 태도는 심리학에서 볼 때 부모 역할의 역전이다. 영국의 심리학자로 아동발달 분야의 굵직한 족적을 남긴 존 볼비 박사는 부모 역할의 역전을 통해 양육된 사람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의 부탁에 거절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기 쉽다고 한다.
어른이 되어서도 유년 시절의 감정이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 식사를 할 때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지 못할 때는 남겨도 혼나지 않는다고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 되새겨도 음식을 조금이라도 남기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쌓이게 된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린 시절의 엄마와는 달리 음식을 남겨도 혼내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음식을 먹다 남기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기억이라고 한다. 유아기나 소년기에 생긴 감정적 기억은 뉴런의 네트워크에 콱 박혀서 평생을 간다. 따라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뭔가를 말할 때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어른이 된다.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진다는 것은 그렇게 만든 본인에게는 혼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기에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상대의 기분이 나쁘게 될까봐 언제나 두렵다. 2. 자신을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습관. 불행을 한탄하는 습관이 문제다.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신경증적 경향이 강한 사람을 보면 주위 사람들은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그런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무슨 말을 해도 불행하다고 한탄하고 인생이 괴롭다고 말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번듯한 직장에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 입만 열면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한탄하고 삶에 지쳤을 만큼 괴롭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는커녕 다른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한탄의 말을 쏟아내는 그가 싫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멀어져 간다. 불행은 감염 속도가 빠르다. 불행한 사람이 있는 방의 공기는 어두워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침울해진다. 그렇기에 불행한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을 부르는 것이다. 그들의 말은 번역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 같은 말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가 원하는 것은 괴롭다는 말에 대한 동정과 그것을 견디고 있는 자신에 대해 대단하다고 하는 칭찬의 말이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그러기를 바라는데 주위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하니까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화를 내는 것이다. 그들의 말은 번역해서 알아들어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절대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고 싶다, 살기 싫다, 너무 지쳤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것으로 관심을 끌어서 결국엔 애정어린 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삶에 지친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고 계속 뇌까린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그의 저의를 모른 채 왜 그러지? 하는 의문에 사로잡힌다. 사실은 그는 증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내뱉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우리는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한다. 그 사람의 말 속에 숨어있는 심리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삶에 지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험한 일을 겪었어. 엄청난 일을 겪었다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지만 그 분노를 직접적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비참함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자신을 몰라주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진실을 파헤쳐보면 그는 실제로 겪었던 피해를 과장한 것이다. 계속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심한 일을 당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녹지 않고 쌓인 증오의 감정을 그 말에 실어서 뱉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상담자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 나는 20년 이상 라디오에서 전화인생 상담을 맡고 있는데 이 시간에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동갑인 남편이 바람을 피워 보름 전에 말도 없이 가출했다는 38살의 주부가 있었다. 지금은 친정에 있는데 주말에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현재 남편에게는 7년간이나 관계를 이어온 40살의 애인이 있는데 그녀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고 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그 여자는 오후 7시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문을 닫아 건넨다고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었다. 폭력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된 적도 있다고 했다. 내가 차라리 이혼을 권유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그럴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애인이라는 여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 거냐고 묻자 곧바로 이렇게 대꾸했다. 저에게도 결혼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돈이 조금 있어요. 돈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그녀는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을 해서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 대해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것,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다. 너무 힘드시겠어요. 남편이 정말 너무하네요. 그에 비하면 당신은 정말 대단하군요. 가정을 지켜내려는 의지에 감동했어요. 그렇다. 그녀는 남편과의 결별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이렇게 힘들다고 호소하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힘들게 견뎌내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 주길 원하면서 그럴 정도의 품격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기도 했다. 나와 상담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 그녀는 나의 위로와 인정하는 말에 보상을 받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동안 속이 꽉 막혀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네요. 제3장. 지금 지쳤다면 삶의 방식을 바꿀 때. 1. 열심히 살아온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증오를 억압하는데 지쳐버린 사람. 삶에 지쳤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게다가 범죄 같은 형태로 증오를 푸는 일도 없이 증오의 감정을 마음속에만 꼭꼭 눌러 담은 채 살아왔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매사에 열심이라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최선일까? 그렇다. 당신은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나 자신의 증오의 감정을 뱉어내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랬기에 내적인 긴장감이 날이 선 칼날처럼 날카로워진 것이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에너지는 소모된다. 그렇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언제나 지쳐 있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에너지가 소모되었다.
그런 상황이 쌓이다 보니 이젠 탈진해버린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는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증오하면서도 착한 얼굴을 해왔다. 그것이 소모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속의 충돌에 에너지를 탕진해온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또 하나 소모되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그 마음속의 증오를 주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는 노력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속 증오를 은폐하는 일이 심리적인 긴장감을 낳고 그 긴장감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그의 기력은 나날이 쇠락해질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삶에 지쳤다고 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일에 지친 것이다. 행복의 원칙은 간단하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4장 뇌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몸의 상처는 보이지만 뇌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겉으로만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데 뭐가 불만이냐 하는 질문을 받곤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체불명의 무엇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본인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항상 무엇에 쫓기는 기분이다. 우울증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에 상처가 난 것이기에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앞서 말한 미국의 ABC 방송에서 우울증 특집을 했을 때 여러 번 반복한 말이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시각장애자들의 축구 시합이 방송되었다. 시청자들 모두가 대단하다며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우울증이 심한 환자는 그것을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눈의 기능은 완전하더라도 뇌에서 시각을 조종하는 부분의 기능이 불완전하게 되면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만큼 우울증이 심한 환자는 오감에 의한 감각의 조절이 어렵다. 청각도 마찬가지다. 귀의 기능이 완전하더라도 뇌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들리지 않는다. 겉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뇌에 장애가 생기면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우울증 환자는 그렇기에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비난을 당해왔다고 할 수 있다. 게으르다, 성의가 없다, 의욕이 없다 등등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변명의 기회조차 없다. 설령 변명을 하더라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제5장 봄이 찾아올 때까지 쉬자. 자기의 마음과 몸을 소중히 다루자. 우울증 환자의 뇌는 노인과 같다. 우울증 환자의 뇌는 젊지 않다. 육체적으로는 젊어도 생명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활력이 없다. 미국 ABC 방송의 아침 프로그램에서 우울증 특집을 했을 때 들었던 잊을 수 없는 말이 있다. 해설자가 이런 말을 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울증 환자의 뇌는 노인의 뇌와 같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슬픔을 견디고 정서적인 학대를 견디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뇌를 갉아먹힌 것이다. 육체적 연령이야 어찌 되었든 그동안 뇌가 지나친 괴로움으로 인해 노화되어 버린 것이다. 문제는 뇌의 노화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은 젊어 보이는 그에게 자극적인 것을 계속 요구한다. 사람들은 노인에게 뛰라고 하지 않지만 뇌가 노화된 사람에게는 뛰라고 요구한다. 뛰지 않으면 왜 뛰지 못하지? 하며 비웃는다.
아기가 차도 위를 걸으면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아기의 뇌를 가진 어른이 그런 식으로 걸으면 바보 같다고 놀린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뇌의 노화를 겪고 있는 그는 어쩔 도리가 없다. 뇌의 노화는 대개 20대를 넘기면서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노화는 40대 이후라고 보면 된다. 이때 집중력, 기억력, 학습력, 정보 처리 능력 등의 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뇌의 노화가 심할수록 이런 증상들이 심해서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증으로 이어지거나 술이나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그나마 이런 것은 평균에 속하는 이야기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른 나이에 뇌의 노화가 진행되니 문제가 심각하다. 노화란 한마디로 늙는다는 것인데 다른 것도 아닌 뇌가 급속도로 늙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된다. 사소한 일도 정리할 수 없게 되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은 어쨌든 쉬어야 한다. 그들은 마음도 몸도 지쳐 있다. 너덜너덜할 만큼 녹초가 되어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간단한 일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데 삶에 지쳤을 때는 그조차 할 수가 없다. 사소한 일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 쓸데없이 우울해진다.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손을 쓰면 3, 4분 만에 해낼 수 있는 일인데도 삶에 지쳐 있으면 할 수가 없다. 신경이 쓰이지만 그저 앉아있는 채로 시간을 보낸다. 그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같은 자신이 편해질 일만 붙잡고 있다. 그러다가 더 피곤해지면 신문을 읽을 마음도 텔레비전을 볼 마음도 들지 않아서 그냥 잠자코 앉아만 있다. 열지 않으면 안 되는 봉투를 열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 열면 바로 해결될 일인데 봉투를 뜯을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삶에 지쳤기 때문이다. 자, 삶에 지쳤다면 이제 쉬어야 한다. 이쯤에서 자신의 마음도 몸도 쉬게 해주자. 마음과 몸을 부드럽게 위로해주자. 지금 휴식을 취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신경이 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쉬어야 할 때이고 쉬어도 괜찮다. 심신이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만큼 노력하면 된다. 주위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주위로부터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지금은 조용히 쉬어야 한다. 이런 날은 참 오랜만이야 하고 생각할 정도로 푹 쉬어야 한다. 당신이 몸도 마음도 비워내며 조용히 쉬고 있는데 그런 당신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쩌면 당신을 모질게 착취해온 사람일지 모른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끊어서 다행이라고 여겨야만 오롯이 당신을 위한 진짜 휴식이 된다. 삶에 지쳐 있다면 인생과의 오랜 전투에서 잠시 물러나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쉬는 것도 살아가는 것이다.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기를 바란다. 내 안의 숨은 상처를 이해하고 삶에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본 최고 심리학자의 조언. 마음을 쉬게 하는 법. 가토 다이조 지음, 이정은 옮김. 홍익출판사 미디어그룹에서 나온 책입니다.